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전원책의 훈수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아주 또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지명도가 상당히 있는 분인데 배현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냈고 조직 부총장까지 지냈죠.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하고 강남 한복판 시내 빌딩 1층에서 미성년자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는데요. 상당히 좀 끔찍한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문민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사건이죠. 특히 선거철에.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이게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맞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물론 뭐 저 같은 이 법률가가 이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이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정치권에 부는 팬덤 현상, 이 우상화 현상 이게 한 원인이 아닐까. 또 하나, 나도 주목받고 싶다는 생각. 이 친구가, 이 범인이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어제 처음에 이 체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촉법소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14세 미만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럴 정도로 애가 지금 드라마 같은데 경도대에서 자기도 주목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저지른 범죄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치판에 이 후진적 민주주의에 자주 등장하는 우상화 현상, 이 팬덤 현상. 지금 민주당에는 뭐 이른바 개딸들, 개딸 현상이라고 있고 또 이 국민의힘에도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몰이 같은 걸 보면서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마치 정치인들을 연예인처럼 어떻게 그 팬심을 동원해서 인기몰이를 해서 그걸 투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진 민주정에서도 이미 현대 선거는요 과거처럼 이승희하는 투표, 예컨대 정책으로서 어느 정당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표장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감성 정치, 쉽게 말하면 연예인에게 인기 투표하듯이 하는 그런 투표가 병행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판을 굳이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 정치 지도자들부터 이러한 이 강경 팬심을 이용하는 행위, 이건 조금은 자제를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이수정 교수는 성별 때문에 배 의원이 피습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고 전희옥 전 의원은 15세 중학생이 의원 일정을 어떻게 아냐. 배우설까지 제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전 의원이 하신 말씀, 어떻게 15살짜리가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 누구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도를 가지고 이런 횟수를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17번이나 내리 찍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덩치를 사만한 아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 미수로도 의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행히 이것이 1cm 열상에다가 부종으로 그친 상이니까 천만다행인데 조금만 더 했으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행히 병원도 가까운 데 있었고 하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15살짜리가 배현진 의원 같은 지금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알아본 것도 참 신기하고 몰랐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본 거라면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주 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 의원이 이건 뭔가 배우가 있다.
아이를 이용하려 하는, 그리고 또 체포가 되자마자 난 촉법 소년이다 이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 뭔가 이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어제 아마 그 조현병으로 봤는지 무슨 병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질환을 의심해서 응급 입원을 시켰는데 수사 당국에서 앞으로 아마 그 추가 수사가 되면 그 관리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배후가 있다 그러면 밝혀야 되겠죠. 네. 자, 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또 배현진 의원까지 뭐 연이은 이런 정치 테러들 한 목소리로 규탄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최근 들어서 21대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인들도 조금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과거처럼 정책으로 승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성 투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그 연예인처럼 행동을 하고 연예인처럼 팬머리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따지면 극성 팬이 많으면 안티 팬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유세가 그 선거가 벌어지면서 유세 현장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정치인들 후보들을 어떻게 경호할 것이냐. 네. 예, 그래서 아마 경찰 당국에게 초비상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또 발생을 한다면 이번에는 이 경찰 당국이 얻어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데도 왜 제대로 경호를 못 하느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계에 비중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호가 좀 더 그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우리 국력의 낭비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예, 잇따른 정치인 피습, 상대를 죽이려 하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적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우리 정치 문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각 정당이 이념과 정책으로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정당이니까, 결사체니까 이념과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특히 그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단지 네거티브 같으면 그 뭐 검증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라 마타도까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일종의 흑색 성전까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어떤 흠을 잡으면 그걸 아주 이용을 해서 그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용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물론 그 앞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만 특검을 하자고 특검 공세를 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승부하지 않고 이런 변방의 것으로 계속 승부를 해야 되니까 정치판이 더 살벌해지고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서로 감성적으로 대립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네, 이제 총선 국면에서 유권자들과 접촉이 많아질 정치인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좀 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31로 다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63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대비해서 36% 똑같고 민주당이 2%가량 올랐습니다. 정의당, 기타 정당, 그 무당층 21로 약간 줄었고요. 자,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기사화 많이 된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역할 평가가 52% 잘한 대로 나왔다는 점, 이재명 대표의 35보다 한 17%포인트 높은 건데요. 자, 일각에서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지지도가 나온 게 2012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이후로 처음 아니냐. 보수 진영은 상당히 좀 고무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그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했다. 뭐 일부 신문에는 그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권력의 이동이다, 예. 미래 권력의. 예. 그러고 나서 서천 특화시장에 그 화재가 난 현장에서 이제 좀 일찍 봉합이 됐는데 요 일이 그 일어난 것이 딱 3, 4일입니다. 그 동안에 이번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는 치솟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1%포인트 또 뭐 내려간 게 있어요. 어제 MBS는 그랬습니다. MBS하고 이번 갤럽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면접조사를 한 건데 거의 유사해요. 그 결과가 이 가령 이 지역별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솟고 이재명 비대위원장과 격차를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 같은 게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따져보면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딱 구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그 비토 세력이 강한데 한동훈 위원장은 확 치솟는다. 뭐 이런 그 꼭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가령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권력에 대항을 하면 우리는 표를 막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응원해주고 싶어요. 윤 그죠?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에 결국 그 그랬었죠. 제대로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네. 치솟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도 크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책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팬심이 더 강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윤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에게 뭘 해주느냐. 일단 권력은 줬는데 뭘 해줬느냐. 그죠? 뭘 해주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이걸 이제 따지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왜 워낙 소수 세력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니 이번에 다수를 만들어다오 이런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1년 반 넘는 동안에 뭐 하나 제대로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가령 윤 대통령이 내놓은 그 뭐 정시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세부적인 그 정책을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민생 토론에 예. 들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찬성하는 율이 세부적인 정책을 하나씩 놓고 보면 찬성하는 율이 조금씩이라도 다 높은데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을 묻거나 부동산 정책을 물으면 오히려 잘한다보다는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갤럽 여론조사 같으면 가령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역시 민생이에요. 민생 아주 제대로 못한다. 그건 뭔가 하면 지난 1년 반 넘는 집권 기간 동안에 표비에 와 닿는 게 없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럼 이번 총선에서 다수를 만들어주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노동 계획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연금 계획도 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계획도 제대로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그런데 그런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집권을 하지 않은 미래 권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심을 그냥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기는 올라가는데 윤 대통령은 현실이니까 현실 권력이니까 인기가 쉽게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묘한 걸 느꼈는데 작년 12월 8일입니까? 그때 갤럽 여론조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령 이번 선거에 견제를 할 것이냐, 지원을 할 것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정부 견제론이냐. 근데 그게 거의 한 16, 7 이제 퍼센트 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번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갤럽은 안 물었습니다만 어제 MBS에 물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갤럽에서 지원론 견제론을 했는데 똑같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지원론보다 많단 말이에요.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달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많은 정책을 막 쏟아냈잖아요.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부터 그리고 재개발한 데는 30일만 되면 검증할 필요 없이 뭐 한다 뭐 온갖 정책을 막 내놓는데도 왜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가 하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재밌는 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권 투자를 한 사람이 1,400만이나 돼요. 네. 그리고 4050을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거의 다 정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바로 정시입니다. 네. 정시가 미국, 일본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독일같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도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데 우리는 주요 23개국 중에서 지금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란 말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이러니까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바로 밑에예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겠다고 공매도 금지 등등 내놨어도 별 효과가 이 없는 거죠. 지금. 금투세까지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투세를 예. 폐지하겠다. 금투세가 앞으로 정신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거다. 이래서 금투세 폐지 공약을 윤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금투세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도 물어보면요.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을 이미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자꾸 이게 멀어질까? 이유는 딱 하나다.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게 갤럽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 너무 직설적이다, 일방통행이다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 뭐 KBS TV를 통해서 그 회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대체하겠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예. 내용을 뭐 담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또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이러는데 나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컨대 내 매화 맞아봐야 되겠다. 이런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자 기자회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전혀 예정되지 않는 질문 뭐든지 다 물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진솔하게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번 틀고 나면 나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 초심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좀 무덤하시면 어때요? 그리고 과거에 YS 그를 한번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기자회견뿐 아니라 기자들과 평소에 문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용어상 실수도 하고 발음상 또 실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자체가 아주 유쾌한 YS로 포장이 되어버리거든요. 나는 오히려 통치자의 실수는요, 가벼운 실수는 나는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나 이거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봐야 할 책들이 많고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도 지금까지 검찰에만 계속 계셨으니까 어떻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리고 보좌진 또 옆에 다 배석을 하고 있을 건데 나 모르는 거 있으면 나 이거 잘 모르겠다. 내가 공부 좀 할게. 이렇게 시술하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컨대 김건희 여사 뭐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백 사건 같은 것도 대통령이 알고 있는 대로 이거 대공 용위점에 있는 이 최재형이라는 북한에서 들락날락했던 목사가 와서 가방 던지놓고 간 거다. 물론 내 아내가 이 친구에게 속아서 만난 것은 그건 나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적 통제 라인을 벗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참 유의하도록 내가 아내에게도 말씀을 하고 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들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말만 하면 화만 낸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면 경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비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도 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참모들은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참모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첫째 대통령 비서들은 입이 없어야 돼요. 대통령 비서들이 자꾸 나서서 이번에 그 또 설진 때문에 결국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대립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고 설전 특화시장에서 그 눈비를 맞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30분이나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요,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표면상으로는 갈등 봉합, 총선 국면 전이기 때문에 갈등 봉합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친윤 그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 인기가 올라가서 그런지 별 코멘트를 안 하고 좀 눈치를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친윤들은 그렇죠. 지금 총선 국민에 있어서 공천장에 도장 꽉 찍는 옥새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막 나와갖고 내가 마치 친윤 최측근인다 하고 그렇게 외관적으로 보이게 되면 본인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건데 문제는 그래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 두드리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기차에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물론 서로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경계는
이 금관 것은 많이 봉합이 됐겠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봉합될 일은 만무하단 말이에요. 앙금은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앙금이라기보다 어떤 끄림칙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한쪽은 대통령실의 비서들의 입, 또 한쪽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 그 김경률 비대위원은 대통령 부인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분도요. 네.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기록을 쭉 살펴보면 마지막 구금돼가는 72일, 76일인가 그렇죠. 그 동안에 이게 혁명 세력들이 다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문란한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입에 못 담을 말, 이 방송에서는 입에 거론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친상간까지 온갖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말이 외부에 흘러나온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교수의 말을 빌렸죠. 그런 문란한 사생활 같은 게 국민들 감성을 건드렸다. 프랑스 혁명이 촉발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해버리니까 내가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이 친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난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리고 왜 하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하느냐. 다른 비유할 사람 굉장히 많은데 국가원수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현대 민주정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유를 하느냐.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황실에서 태어난 페르시아 그 황녀의 딸이잖아요. 갑자기 역사 강의로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떻든 그런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러면 이대로 이 마포울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그대로 눈 감아줘야만 하느냐.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또 얼마 안 되는 한동훈 의원과 한 5, 6년 인연이 있는 또 한동훈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치기도 또 참 지금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내치는 순간에 수도권 선거는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컨대 이 마포울에 제대로 된 경선을 아마 치러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령 우리가 흔히 기자들이 섭섭브라더즈라고 하는 이관섭 그리고 한호섭 정무실장 두 분이 이제 이 정치판에서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누가 이 책임을 지느냐, 과연 그리고 책임질 만한 행동이 있었느냐. 물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갖고 그럼 끝까지 가볼 거냐. 이 다음에 그럼 사퇴하시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요. 비서의 선을 넘은 겁니다. 설사 그게 대통령의 뜻이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그런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거나 정무수석을 한다는 것은요. 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양쪽이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래요.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딱 나와놓고 야 우리 이거 자를게 너 이거 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흘러가는 대로 이게 아직까지 다행히 선거가 70일 남았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 것이고 네. 나는 그때까지 제발 모두 다 권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좀 자중자애를 하고 이 권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다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을 바꿨습니다. 2016년이었죠. 문재인 당시 당대표 그리고 광고 전문가 손혜원 전 의원 주도로 새로운 당 로고를 만든 지 8년 만인데 더불어자가 좀 작아지고 색깔이 3개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이미지 컨설턴트가 좋다고 잘 어울린다고 얘기했던 3가지 색이 들어갔고 과거 전통적인 민주당의 파란색,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자들은 이니블루라고 했던 그 색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그 이념과 색깔에 대한 어떤 논문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네. 좌파들은 원래 빨간 색깔입니다. 그 칼 마르크스가 그 라이니시 자이퉁이라 그는 라인 신문 그 펴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나온 색깔이 빨간 색깔이에요. 페가노도 파란 잉크로 다 찍었거든요. 그리고 체게바라 평전 보면 빨갛잖아요. 예, 깃발도 빨간. 그래서 예. 적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닥터 시박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적군들 깃발부터 빨갛잖아요. 일본에서도 공산당은 적기라고 이 공산당 기관지가 적기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빨간 색깔이잖아요.
근데 좌파는 빨간 색깔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김종인 비대위원이 뚝 들어가서 야, 당 색깔 바꾸자고 그때 홍보 전문가가 누가 이제 수염 많으신 분이 나 이 성함을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빨간 색깔로 이 파장이 긴 빨간 색깔로 해서 강인하게 보여야 된다. 아마 일리는 있죠. 그렇게 해서 파란 색깔을 빨간 색깔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좀 센세이셔널했어요. 갑자기 국민의힘이 빨간색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달고 와서. 그러면서 갖다 붙인 게 미국 공화당도 뭐 빨간 색깔이 됐는데 미국 공화당은 빨간색, 파란색을 같이 쓰죠. 이 코끼리가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의 파란 색깔을 난데없이 보수주의를 빨간 색깔로 빨간칠로 도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빨리 체액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노란 색깔에서 뭐 왔다 갔다 하던 주황 색깔에서 왔다 갔다 하던 민주당이 파란 색깔로 재빨리 체액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파랑 이러면서 가는데 그 파랑이 민주다. 그리고 보라는 그 미래를 상징한다. 이 보라가 미래를 상징한다는 것은 금융권에서도 자주 써먹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초록이 희망이다. 초록 희망도 뭐 자주 나오잖아요.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게 이재명에게 컨설팅 업체가 아주 이것도 아마 나는 정치 선전 최고의 하나의 일환으로 봅니다. 처음에 권할 때, 야, 당신의 이미지와 너무 맞는 것이 파랑, 보라, 초록이다. 그래, 민주, 미래, 희망이다. 그 누구한테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령 뭐 정치를 한다 그러면, 네. 아, 선생님에게는 미래가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나 화를 내겠죠. 뭐 나는 과거라고 뭐 화를 내겠죠. 예.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파랑, 보라, 초록이 퍼스널 컬러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리고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뭐 차가운 예. 촌남자로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그때. 그게 네. 이제 2년 반 전인데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이제 더불어 갖다 붙인 사람은 손혜원 씨예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로고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PI 작업을 하면서 네. 그 PI 선포식을 했죠. 하면서 하필이면 이 세 색깔을 중심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색깔을 마치 그 프랑스 삼색기나 그 유럽에는 삼색기가 많잖아요. 저 녹색은 예전에 자민련이 녹색 아니었어요? 예. 자민련이 녹색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삼색을 해서 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어서 그런지 전부 다 극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하고 말한 사람은 비명계 친문 세력들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색깔이라고 불리는 이니블루. 그 파란 색깔 어디 가느냐. 그게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왜 이재명 당신 마음대로 이 당의 PI 작업을 했느냐. 파란색 저기 있는데요, 뭐. 근데 저게 이제 인이블루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이블 이제 문재인 할 때 인자를 해서 인이라 예, 우리 예. 인이 이랬잖아요. 그죠. 그 인이블루는 아니다. 저건 이재명의 블루다. 그 이재명의 퍼스널 컬러다. 네. 참 재밌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이제 특정 정치인의 퍼스널 컬러 여기에 따라서 그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는지 네. 참 그 우리도 이제 정치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색깔, 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총선 전에 뭐 어떻게 새로운 맛은 잠깐 줄 수 있어도 투표 용지에서 찍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영향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영향이 있다. 마치 우리가 제품을 팔 때, 그 기업이 제품을 팔 때 우리 뭐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에 삼성그룹이잖아요. 처음에 삼성이라는 글자를 써서 이 삐뚤하게 네. 만들 때 그 엄청난 몇 조 원이 돈이 들었거든요. 그 로고를 바꾸는 그 CI 작업을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아주 공항에 가나 어디에 가나 심지어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도 그 로고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거 삼성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우리 옆에 있구나 한 느낌을 탁탁 주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의 그 어떤 PI 작업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건데 한번 만들면 이거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영구히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의견 수렴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숙제로 남을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파랑, 보라, 초록 이 삼색이 언론은 아주 멋지다, 잘 통한다, 이건 이재명과 어울린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좀 이게 정말
이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오인하지 마십시오. 뭔가 환해 보이지는 않고 아. 환해 보이지 않잖아요. 다 무거운 색깔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엄심하다고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겠는데 환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네. 앞으로 저것도 결과가 나쁘면 선거 결과가 나쁘면 아마 이번에 PI 작업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또 바꾸는 건 아니겠죠? 또 바꾸겠죠. 그래 되면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